역사에는 가진 재산을 과감히 내려놓고도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은 부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뛰어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의 부를 걸고도 끝까지 성공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집에 쌓아둔 곡식만 6,000곡에 달하고 막대한 재산을 가진 당시 오나라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아직은 미천했던 한 젊은이에게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이 남자는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더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노숙이라는 이름은 재정과 의리, 부의 진정한 사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왜 하필 노숙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평생 쌓아온 부를 내려놓고도 오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난세에서 사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써야 하는지,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한 사람의 통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솜씨도 대단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곡식을 쌓을 줄도 알았지만 사람을 쌓을 줄은 더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한 대목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습니다. 권력을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럼에도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역사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현명한 처세술이자 재산을 다루는 지혜이며 내려놓음으로 얻는 힘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곡간은 가득 찼으나 난세는 끝이 없구나.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으리라.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아직은 가능성이 불확실한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맡긴다와 맡기지 않는다 중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곡간이 2개 있었습니다. 쌀로 가득 찬 곡간이었습니다. 각각 3,000곡씩 합쳐서 6,000곡.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군대 하나를 몇 달은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곡간의 주인은 노숙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주유. 당시 지방의 하급 장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임관한 초급 지휘관 정도였습니다. 병사는 있었습니다. 먹일 군량이 없었습니다. 주유는 노숙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합니다. 군량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숙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상대는 초면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답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담보는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갚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노숙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2개의 곡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기 곡간이 하나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주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곡간 하나 통째로였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언제 갚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져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재산의 절반을 초면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준 것입니다. 투자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을 예상하고 위험을 따지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노숙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을 가리켰다는 것. 그 한 번의 손짓이 훗날 오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유조차 몰랐을 것이니 그런데 왜 노숙은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하나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노숙은 어린 시절부터 특이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모으고 곤궁한 이들을 돕는데 돈을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저 집 아들은 살림을 거덜낼 사람이다. 가문의 어른들도 걱정했습니다. 노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재산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녀의 원칙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재물은 물처럼 흘려보낸다. 법녀는 이 원칙을 3번 부자가 된 뒤에야 실천했습니다. 노숙은 달랐습니다. 그는 애초에 쌓아두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득 차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기 전에 이미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숙이라는 사람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곡간 하나를 통째로 내준 그날, 주유는 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와 나는 이제 형제와 같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곳간을 내준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노숙이란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없다고.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정말 욕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노숙의 집안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대로 곡식을 쌓아온 집안이었습니다. 곡간 2개, 6,000곡.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숙은 그 재산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불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는데 그토록 거침이 없었던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노숙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곡식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사람은 곁에 두면 남습니다. 같은 곡간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곡식으로 채운 곡간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먹으면 사라지고 팔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채운 곡간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어납니다. 여러분, 주유를 처음 만난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노숙은 그 순간 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얼마나 큰 자리에 오를지, 이 곡간이 몇 배로 돌아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산했다면 오히려 망설였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노숙의 상술이라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장사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는 시장의 값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값을 읽었습니다. 곡식은 값이 오르내립니다. 계절에 따라, 풍흉에 따라 시세는 늘 흔들립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마음을 얻으면 그 값어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숙은 바로 이 차이를 젊은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이 재산에 무심했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는 무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진짜로 욕심냈던 것이 곡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 안목은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가진 것을 쌓아두지 않는다. 가진 것을 사람에게 흘려보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흘러 돌아온다. 여러분, 이 원칙이 정말 통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곡간을 내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숙 앞에 그 첫 번째 결실이 찾아옵니다. 곡간을 내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주유와 노숙,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뜻도 통했습니다. 주유는 노숙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주유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강동의 젊은 군주 손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주유는 손권 곁에서 이런저런 인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힘주어 말합니다. 노숙입니다. 주유는 손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납니다. 반드시 곁에 두셔야 합니다.
송건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노숙을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에게는 이미 명성이 있었습니다. 곡간을 통째로 내준 사람, 의로 소문난 사람. 그런데 정작 그를 강동의 중심으로 이끈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무 조건 없이 내밀었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몇 년 뒤 그 씨앗이 그를 새로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송건과 노숙의 첫 만남. 역사는 이 장면을 꽤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송건은 노숙만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에 나란히 걸터 앉습니다. 술을 마시며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한나라 황실은 무너지고 있소. 천하는 어지럽소.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송건이 그 질문을 던진 상대는 오래된 참모도 이름난 책사도 아니었습니다. 곳간 하나를 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훗날 역사에서 탑상책이라 불리게 됩니다. 침상 위에서 나눈 계책이란 뜻입니다. 노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 황실은 이미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조조는 쉽게 없앨 수 없는 상대입니다. 지금 주공께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강동을 굳건히 지키며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천하가 셋으로 나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숙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한나라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젊은 군주 앞에서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송건은 그 말에 크게 동요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날 이후 노숙은 송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곡간을 내준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베푸시, 결국 한나라의 군주 곁에 그를 세웠습니다. 노숙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계산 없이 내준 것이 가장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노숙에게는 아직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 100만에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조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숙의 이야기는 가장 큰 고비를 맞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숫자는 스스로 100만이라 칭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20만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동의 병력은 많아야 5만.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송건의 조정은 얼어붙습니다. 신하들이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조조는 승상의 이름을 빌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역적이 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더 많은 사람이 동조합니다. 순식간에 조정 전체가 항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반대하면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그 말이 틀렸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패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이 침묵했습니다. 노숙이었습니다. 송건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 틈에 노숙이 조용히 따라 나섭니다. 복도에서 송건은 노숙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같소? 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복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송건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숙은 말을 이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항복하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벼슬 하나를 얻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시 벼슬을 얻고 그럭저럭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공께서 항복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겠습니까? 노숙은 자신의 처지와 손건의 처지를 정확히 갈라놓았습니다. 신하는 주인을 바꿔도 살아남습니다. 군주는 다릅니다. 항복한 군주에게 남는 자리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손건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손건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저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소. 오직 그대만이 나와 뜻이 같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노숙이 한 일은 그저 반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손건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형주 쪽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조조에게 맞설 듯만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숙의 진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용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계산이 남들과 달랐을 뿐입니다. 남들은 지금 눈앞의 위험만 계산했습니다. 노숙은 싸운 뒤에 판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직접 형주로 향합니다. 유비 진영을 찾아가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숙은 제갈량이라는 이름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뜻이 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은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맞이합니다. 화공이 펼쳐집니다. 강 위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무너집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적벽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모두가 항복을 말할 때 홀로 다른 말을 했던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노숙 앞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움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형주를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적벽에서 승리한 뒤 노숙 앞에 새로운 문제가 놓입니다. 형주,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은 손건과 유비가 함께 치렀습니다. 승리의 열매인 형주는 원래 손건 쪽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른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손건 쪽 신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땅을 왜 유비에게 내주어야 합니까? 이때 노숙은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형주를 유비에게 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은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되찾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내주자는 것입니다. 조정 안에서 거센 반대가 일었습니다. 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조조는 북쪽에서 여전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주를 독차지하면 유비는 갈 곳을 잃습니다. 갈 곳을 잃은 유비는 결국 조조에게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조의 힘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주를 유비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비는 조조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그 방패 뒤에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손건은 오랜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형주는 유비에게 넘어갑니다. 이 소식은 곧 북쪽까지 전해집니다. 조조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그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써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형주가 유비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조조는 들고 있던 붓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조조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소식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한 장면이 이 결정의 무게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노숙의 이 판단이 조조에게는 그만큼 뼈아픈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조조가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놓칠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내주는 일은 언뜻 손해처럼 보입니다. 곡간을 내주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노숙은 눈앞의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당장 쥔 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더 큰 판이 열렸습니다. 곡간 하나를 내주었을 때 그는 평생의 벗을 얻었습니다. 형주를 내주었을 때 그는 조조를 막을 방패를 얻었습니다. 같은 원칙이 다른 크기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훗날 대가가 따릅니다. 유비는 형주를 좀처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숙은 또 한 번 칼을 든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들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칼 한 자루를 들고 나선 사람이 관우가 아니라 노숙이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적벽에서 승리한 뒤 형주 땅을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원래 형주는 유비가 잠시 빌린 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비는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송건 쪽에서는 불만이 쌓여갑니다. 형주를 지키던 사람은 관우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맹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우와 노숙의 만남을 다룬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칼 한 자루만 들고 홀로 연회에 나타난 관우.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다는 오나라 쪽 사람들.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훗날 소설로 널리 퍼진 단도부회라는 일화입니다. 관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사의 기록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칼 한 자루만 들고 그 자리에 나선 사람. 그 사람은 관우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형주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노숙은 결심합니다. 말로 풀어야 한다. 칼로 풀면 동맹이 깨진다. 동맹이 깨지면 다시 조조가 밀고 내려온다. 그는 관우에게 단독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관우입니다. 당대 최고의 맹장입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노숙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검 하나만 지닌 채 자리에 나섭니다. 호위 병력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는 관우입니다. 수많은 장수를 뵌 사람입니다. 노숙은 병사 하나 없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숙은 정면으로 묻습니다. 형주는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려주실 생각이십니까?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에 있던 관우의 부하 한 사람이 끼어들려 합니다. 땅은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노숙이 언성을 높입니다. 크게 꾸짖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큰일을 논하는 자리다. 너 따위가 함부로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칼을 든 맹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노숙이었습니다. 관우는 결국 그 부하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진실이 이렇게 뒤집혀서 전해졌을까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은 관우라는 이름이 워낙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우가 주인공이 아닌 이야기는 관우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다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사가 전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곡간을 내주던 그 청년이 세월이 흘러 형주의 운명이 걸린 자리에서 칼을 든 맹장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동맹이 무너집니다. 동맹이 무너지면 조조가 다시 내려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날의談判 이후 형주를 둘러싼 갈등은 잠시 가라앉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곡간을 통째로 내준 청년, 모두가 항복을 말할 때 홀로 맞서자 했던 참모, 그리고 칼을 든 맹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세 개의 장면이 사실은 하나의 성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 앞에서는 언제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노숙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6.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창인 나이였습니다. 병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전장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암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범녀는 이름을 3번 바꾸고 세상에서 자신을 지웠습니다. 미축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끝내 자책 속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지막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난세였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이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던 시대였습니다. 문종이 그랬습니다. 오자서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공신들이 성공한 뒤에 오히려 칼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은 그 흔한 비극을 피해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노숙이 평생 지켜온 원칙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곳간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독점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다음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주유가 세상을 떠났을 때 노숙은 그 자리를 이어받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순간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려 합니다. 노숙은 오히려 몸을 낮췄다고 전해집니다. 동료들과 공을 나누고 후배들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숙이 평생 반복한 방식이었습니다.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늘 나눌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솜건은 크게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직접 상복을 입었습니다. 장례를 몸소 챙겼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신하 한 사람을 위해 상복을 입는 일,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며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가진 재산의 절반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노숙은 맡겼습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곳간 하나를 내준 대가로 그는 평생을 함께할 벗을 얻었습니다. 침상 위에 한마디로 그는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대가로 그는 무너질 뻔한 동맹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1800년이 흘렀습니다. 곡식을 쌓을 줄도 알았지만 사람을 쌓을 줄은 더 잘 알았던 사람. 노숙이 내주었던 그 곳간의 쌀은 이제 흔적조차 없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산 없이 내밀었던 손 하나가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곳간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언제 누구에게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노숙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